예,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성과 몸싸움으로 파행과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지만 시민들의 단체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행에 파행을 거듭을 했고 또 이기현 의원과 송원석 원내대표가 배치기를 하는 모습까지 벌어졌습니다. 먼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신상 발언 하는데 저기서 떠들어가지고 못했잖아 지금. 아니 신상 발언이 그렇게 막말하는 게 신상 발언입니까? 이틀만이 뭡니까 대체?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뭐야? 몸싸움. 그런데 갑자기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저는 회의장 문을 나가려고 하다가 돌아서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몸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소수당이라고는 하지만 야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백주대낮에 테러와 유사하게 폭력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것은, 몸을 던진 것은 송원석 대표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이러한 태도를 저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감을 하자는 것인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엄중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몸을 던져놓고 그리고 부딪힌 건 피해자는 저희인데 저에게 폭력배라고 얘기하는 등 하면, 국감에서 여러 장면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장면은 상당히 좀 생소한 상황이고, 지금 보신 것처럼 어쨌든 각각 기자회견을 했고요. 서로 충돌한 건 상대다라면서 이제 자신은 피해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모습까지 보셨는데, 글쎄 이 상황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떻게 논평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사실은 국민들한테 별로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정치가 양극화돼 있고 서로 간에 좀 일종의 증오나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무리 사실 이건 뭐 좋은 평가를 하시는 분들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경쟁을 하기도 하고 서로 고함을 치거나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지만 또 그 국감이나 그 장에서 좀 떠나게 되면 같이 식사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타협을 하기도 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정치의 모습이 완전히 실종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이해를 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진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좀 앞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눈살 찌푸릴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글쎄요, 뭐 저도 어쨌든 저게 이제 파행을 유도한 건지 아닌지 이런 내부의 목적을 떠나서 저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께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죠. 또한 이제 누가 잘잘못을 두 분 따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몇 번 영상을 보니까 처음 그 충돌할 때는 두 분 다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정도 또 충돌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때는 이기현 의원이 조금 더 힘을 주고 밀고 나가는 듯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야당의 원내대표를 상대로 해서 여당 의원이 저런 그 물리적인 충돌을 하는 것은 좋지는 않죠. 또 하나는 또 야당의 원내대표가 또 여당 의원과 저런 행태를 보이는 것도 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저 배치기 논란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돼서 결국 운영위 국감은 파행을 맞이했다. 특히나 김현지 실장이 나오지 않아서 파행을 맞이했다. 이게 더 중점적인으로 국민들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의원들 간의 충돌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상태인 거고, 계속해서 이 이후로도 어쨌든 두 의원이 입장을 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두 분도 짚어주셨지만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이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다, 살을 빼겠다라는 첨언까지 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또다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국감 초반부터 어쨌든 여야가 굉장히 강하게 대치를 했었고 그 과정들 속에서 저희가 여러 장면들을 봤는데 정쟁으로 얼룩졌다. 뭐 협치는 애초부터 찾아볼 수 없었고 그 내용 자체는 저희가 뭐 파악할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짧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요. 서로 간에 이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렇죠. 입장도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도요. 뭐 백주대낮에 테러를 저지른다, 뭐 폭력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화면을 봐도 그렇고요. 또 이기현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온 건데요. 이건 뭐 누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돌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민주당이 좀 파행으로 몰고 간 듯한 일종의 파행 유도서를 제기하셨는데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설령 그런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곧 민주당의 책임으로 더 많이 돌아갈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김현지 실장을 뭐 출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여당이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모습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 같고요. 본질적인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번 좀 국감을 좀 더 격하게 몰고 가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국감 쪽으로 끌어당기고 싶어 했던 건 국민의힘 쪽에 가깝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특검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태나 이런 것들이 계속 국민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관세 협상을 타결한다거나 이런 성과들을 좀 올리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좀 더 국회 쪽으로 끌고 오고 또 여당의 모습들을 부정적인 모습들을 계속 부각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선 제가 여당의 책임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그게 전략이라고 하면 여당이 거기에 말리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또한 여당의 책임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말로 부딪히다가 결국에 몸으로까지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맞싸움도 내용 없는 맞싸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시선이 따가웠는데 이제 몸싸움까지 번졌다는 거죠. 그만큼 국회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게 어떤 정책을 놓고 찬반에 따른 서로 간의 대치가 아니고 이제 감정적 대응이 저런 이제 몸싸움으로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원내대표, 뭐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뭔가 같은 진정시키는 듯한 이런 그 모종의 행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국감무용론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 국감무용론의 원인은 뭐냐면 국감 자리가 자체가 마련되질 않습니다. 예컨대 국감 내에서 어떤 그 언행들이 나오기 전에 그럼 그 언행을 받을 만한 또는 언행의 대상인 사람이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증인이면 한두 명은 다수당이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그중에 뭔가 이렇게 조화로운 모습으로 비춰졌는데 지금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채택이 안 돼요. 이러니까 국감장 자체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기관적인들 나와서 기관적인들에 대해서 여당 의원님들이 더 많이 말을 하고 자 이런 상황이고 김현지 그 실장만 해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 힘에 부치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국감이니까 명색이 국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여당이나 아니면 그 국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견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견제를 할 만한 장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일장도 아니고 아예 장이 안 씁니다.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그 여당의 의원이 원내대표를 상대로 해서 다소 민망한 듯한 행동을 서로 보여주고 이런 일들이 불거지게 되면 이게 감정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이런 압력을 좀 뺄 수 있는 자리나 계기가 마련돼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장면 보시면 정치 혐오가 생겨나잖아요. 저는 정치 혐오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에서는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거든요. 또 거기에서는 우리가 기대한 국감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근데 다 언론의 주목은 법사위나 문체위
그리고 과방이랑 예. 이게 또 지금 이번에 나왔던 것 문제가 생겼던 운영이나 이렇게 몇 개의 상임위에서 서로 간에 충돌하는 모습만 너무 주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하려고 했다라는 점도 우리가 기억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 어쨌든 뭐 협의 과정이 있었어요. 뭐 오전까지, 뭐 오후까지 이런 이야기들. 근데 오지 않게 된 것이 결국엔 상대 당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이 협상 과정이랑 결과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현지 실장이 만약에 나왔다면 어땠을까? 오히려 나오지 않길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나와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만약에 반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설명을 할 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의혹 제기를 했잖아요. 근거 없는 흑색 선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정확한 얘기들을 한다고 할 때 오히려 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곤란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대통령도 대통령실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고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대통령을 수행하는 입장이니 오전에는 국감에 나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감에 나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오전이라도 일단 나와라라고 한 다음에 오전에 나와서 국감을 진행하고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는데 더 그러면 여기에 배석해라라고 요구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오전에 나오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하루 종일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나오지 말라고 겁박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요. 국감의 초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때 좀 더 당당하게 국감장에 나오겠다고 얘기했더라면 불필요한 논란은 좀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감장에 나올 수 없는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의혹 제기에도 괜찮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소극적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소극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또 내놓고 있더라고요. 뭐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건 인정하겠는데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는 그 관점이 있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아니 야당은 계속 나와달라고 하는 거고 처음에 나와야 되는 증인이었고요. 총무비서관은 기관 증인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그때 민주당이 못 나오도록 한 거잖아요. 그럼 시작이 어디서 됐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안 했어요. 관례에 어긋나게 안 했단 말이죠. 그로부터 시작돼서 갑자기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부속실장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누가 국내심이 가라고 했습니까? 그럼 누가 간 거죠? 그럼 대통령실에서 인사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못 나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오전만 한다 그래서 오후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을 수행해서 오후도 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것도 다 아닌 거잖아요. 그 경위나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결국 김현지 실장은 대통령 일정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까지 출석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만 나온다고 하다가 오후까지 다 해달라는 국내심의 그 협조를 안 해서 못 나오게 됐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후도 대통령실에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거를? 그다음에 그 우상호 실장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 대통령실에 있는 거를 알게 됐으면 그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우리가 잘 몰랐다라고 그때 의결하면 될 걸.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걸까요? 누가 과연 김현지 실장을 안 나오도록 글쎄요, 뭐 심기용을 한 걸까요? 아니면 국내심이 어거지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렇게 어렵게 대통령실의 힘을 빌려서 가면서까지 인사이동을 예상해서까지 이렇게 했겠습니까?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운영위원인 주진우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도 있었는데요. 관련 발언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진우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입니다.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어제부터 제가 얘기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네, 그러니까 이 발언이 나온 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 대상인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비서관을 역임했던 주진우 의원이 운영위원을 하는 건 이건 이해 충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주진우 의원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지금 본인이 김현지 실장의 의혹을 제기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관련해서 물고 늘어지는 거다라고 입장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꼬꼬무라고 하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서로 간에 이제 책임 떠넘기기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하는데요. 전 주진우 의원의 태도는 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마치 무슨 돌격대처럼 행동하잖아요. 어떤 의혹 제기나 이런 것들을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의혹 제기를 한다거나, 김현지 실장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진우 의원은 사실 좀 몸을 낮춰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민정수석 없는 법률비서관을 지냈어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리고 권한도 막강했고요. 최상문 사건에서도 관여됐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민정수석실이 제 기능을 못했다고 하는 게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뭐 김건희 씨와 관련돼 있는 뭐 디올백 3종 세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사이에 민정수석실은 과연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불편해가지고 민정수석실 안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실을 정말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경호원들조차도 알았을 것 같거든요. 그게 다 보고되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민정수석실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대통령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웬만하면은 이 정도 얘기들 다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제대로 역할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부끄러워서 민주당을 더 공격하거나 지금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누가 누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전 논리적인 설득력은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근데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서 의혹 제기하는 거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저러는 건가? 그리고 또 뭐 주진우 의원이 어제 국감 과정에서도 권력 서열이 뭐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위다라고 이렇게 글을 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권력 서열이 위인 비서를 옆에다 두고 그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땐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너무 과하다.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현지 실장이 국민보다 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걸 의결하지 않는 거 보면 이건 분명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최현일 의원의 논리대로 주진우 의원이 그 법률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주진우 의원이 당선된 게 2024년이잖아요. 그래서 4년, 5년, 하여튼 3년간이라고 치고요. 그때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대통령실 운영 관련된 것도 국감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총무비서관을 했던 김현지 실장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과거에 본인이 담당했던 그 기간만큼의 총무비서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안 나오게 합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엄밀히 들어가면 2024년도에 이미 주진우 의원은 운영위에 나와서 활동을 했어요. 그때는 기관 증인들이 전부 다 윤 정부 정도의 기관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때도 저런 문제 제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관 증인이 전부 이재명 정부의 뭐 안보실장 등이에요. 그리고 일반 증인 한 명도 채택을 안 했어요. 만약에 일반 증인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뭐 예전에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 근무했던 사람이 앉아 있다. 그러면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아니 질문 대상자가 그게 아닌데 어떻게 이해 충돌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현재 이해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저렇게 또 옹호하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악수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난 국감 때는요.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때 운영위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르고요. 지금 들어가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 부부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 같이 비교해서 똑같이 얘기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저는 애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총무비서관 때 그때 나왔으면 이런 논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합니다. 근데 그때 안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마치 구실 삼거나 아니면 빌미 삼아서 계속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비난 공세를 퍼붓다가 이제 지금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든 다음에 안 나왔다고 또 그걸 또 비난하면 그러면 그게 나오라고 하는 태도인지 안 나오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임기 중에 매달 한 달에 한 번 호남을 찾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어제 이제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어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제 영상 먼저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상황은 뭐 영상으로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헌화라던가 뭐 방명록 작성을 못하고 추모탑 인근에서 이제 짧게 묵념을 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 대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내가 호남 방문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찾아서 진정성을 전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진정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광주 시민을 넘어서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광주잖아요.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저항했던 시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던 사건이에요. 그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계엄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가지고 면회하고 윤 어게인 세력하고 마치 손을 잡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광주에 가가지고 국민 통합을 얘기하고 광주 정신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모욕 주는 거예요. 그걸 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알면서도 우리는 이만큼 하고 있어라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행동으로.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또 그 세력하고 단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광주 가십시오.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매월 광주 가겠다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가지 마십시오.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정말 그런 행보를 하고 정말 국민 통합을 얘기할 만한 자격을 얻었을 때 광주에 좀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꼭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일방적인 평가고요. 이 계엄과 관련된 논란은 사실은 이제 계엄에 찬성하거나 옹호한 적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핵 관련돼서는 전략적인 찬성 의견과 전략적인 반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계엄의 옹호 이 부분과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 호남의 경우에는 사실 이준석 이전 당대표가 2021년도부터 1년간 근 한 12회를 갔어요. 호남 전체를 보면 20회 이상을 갔고요. 윤 전 대통령만 해도 광주에서 득표율이 12%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에서 하여튼 전남 전북해서 14까지 11, 12, 14 뭐 이렇게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력을 하면 광주 시민들도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느 정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이다. 또는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이다라는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적으로 이미 느꼈습니다. 따라서 장동혁 대표가 저런 가가지고 당장은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쨌든 지속적인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광주의 민심도 열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 보수 정권에서 5.18 특별법도 김영삼 정부에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 경우에는 당원 당규에 특히 전문에 5.18 관련된 문구를 넣었던 적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광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심을 갖다가 정치권에서 너무 서로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또는 평가를 정략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으면 오히려 그것이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정책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과 이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이틀차 질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통령실 특활비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민주당이 1년 전에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이제 다시 되살렸다. 그러면서 이제 내로남불 아니냐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소한 정치는요, 물론 이제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요. 또 그런 감정들이 그대로 표출이 되는 걸 아까 또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치에서는 그렇게 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얘기할 때가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태도는 당신들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식의 태도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요, 이전에는 특활비 액수나 내역도 공개가 전혀 안 됐었어요. 최소한의 어떤 국회에서 요구하고 하면 야당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거의 협조하지 않았어요. 검찰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최소한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정부는 특활비 규모와 큰 틀 안에서 특활비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일보 전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전보다 낫겠다고 해서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했는데, 물론 곤란한 게 있다 하더라도 100% 만족하려면 완전히 세부 내역까지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세부 내역까지 좀 공개할 수 없는 측면도 있잖아요.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이해하지 않고 다 공개해라. 싹 공개하지 않으면 다 깎아버리겠다. 당신들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얘기하면 어떻게 정치가 한 발 앞으로 나갑니까? 최소한 평가할 것들은 평가하고 부족한 것들은 좀 지적해주고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똑같이 또 되갚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의 노력 정도는 좀 평가하거나 이해해줄 만한 그 정도의 여유나 품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야지 지금 제자리 걸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염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지난 추경 때도 44억 원인가를 편성했었단 말이죠. 대통령 특활비를. 그런데 공개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공개가 아니에요. 뭉뚱거려가지고 공개. 지금 원래 야당이 이전에 지금 여당이 야당의 시절에 공개를 원했던 것은 세부 항목 공개라는 거였어요. 근데 특활비 본질상가 안 된다고 했더니 그렇게 공방을 벌였던 거 아니겠어요? 다 깎아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금액을 책정을 한 겁니다. 똑같이 책정을 했어요. 거기다 예비비 경우에도 4.2억을 예전에 저희가 책정했는데 2.4억 깎았잖아요. 지금 똑같이 4.2억을 책정했습니다. 이게 누가 과연 감정적인 대응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요구했던 지역화폐 예산 이런 거를 안 들어주자 그때 감정적으로 다 깎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국정을 방해했다고까지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본인들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깎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그러면 일방적으로 깎았던 부분을 사과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사과도 안 하고 와가지고 갑자기 똑같은 금액 올려놓으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투명하면 총무비서관에 나와서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과연 이게 국민들이 민주당은 다르구나라고 누가 느끼겠어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봤겠고요. 오늘 말씀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